네, 최신 기출 유형 문제 1번 연꽃마을 축제라는 사이트를 만들 건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HTML5로 되어 있는 표준 문서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index.html을 먼저 만들 텐데요. 드림위버를 처음에 시작하시면 이렇게 시작 화면에서 HTML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셔도 되겠고요. 또는 파일에서 시작 화면이 나타나지 않게 환경 설정이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파일에서 새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HTML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은 레이아웃을 CSS로 잡을 거기 때문에 선택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네, 페이지 유형은 HTML 그리고 레이아웃은 없음 해서 역시 만들기 똑같이 해주셔도 지금과 같은 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파일에서 페이지 유형과 레이아웃을 선택하실 때 문서 형식이 있는데요. 저는 환경 설정 자체를 HTML5로 열리도록 해놔서 지금 5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를 선택해서 열어주셔도 되겠고요. 앞으로 파일이 열릴 때 HTML5 문서로 열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편집에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환경 설정에서 문서를 여는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 문서의 기본 문서 형식 DTD라고 나오는데요. HTML5로 선택해 주시면 HTML5 문서를 작성하시는 문서로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열자마자 도큐멘트 타입 선언이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표준에 맞는 HTML5 표준에 맞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HTML4에 맞게끔 들어가 보면 이 문서 선언 부분이 매우 길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길게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지금처럼 느낌표 도크 타입 HTML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HTML 태그, 그 다음에 헤드 태그, 메타 태그로 캐릭터 셋이 UTF-8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까 조건에서 UTF-8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하게도 저절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자세한 언급은 시험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트의 주제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헤드, 종료 헤드 태그 들어가 있고 문서의 바디를 작성하는 바디 태그, 그 다음에 종료 HTML 태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을 하시는데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지금 아직 한 번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을 선택하셔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요. 바탕화면에 비번호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여기다가 비번호 파일을 만드는데 지금 비번호가 없으니까요. 최신 기출 01로 만들겠습니다. 지금은요.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해당 폴더 안에다가 파일 이름을 index.html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index.html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크 타입 부분이 웹표준에서는 짧게 수정이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캐릭터 셋이 UTF-8이 아닐 경우 UTF-8로 조정하셔서 넣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와이어 프레임에서 전체적인 구조 기억나시나요? 구조 한번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와이어 프레임 살펴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로고와 메뉴가 들어가 있는 왼쪽 영역이 A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A 영역이 헤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B,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그리고 콘텐츠 C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 영역은 다시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D는 푸터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카피라이트와 SNS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구조에 맞게끔 일단 HTML 안에서 이 구조를 영역을 잘 분리를 시켜 놓고 이렇게 배열이 되도록 CSS를 통해서 이렇게 배열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지금처럼 A 헤더 영역이 왼쪽 이렇게 두 군데로 로고와 메뉴가 들어가는 헤더 영역을 잡고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을 그 다음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콘텐츠 영역 잡아주고, 그 다음에 푸터 영역 잡아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헤더 영역 안에서 다시 로고와 메뉴 영역 자리, 그리고 콘텐츠 영역에서는 공지사항과 갤러리와 바로가기 자리, 그리고 푸터에서는 카피라이트와 또 카피라이트 안에 어떤 영역을 잡아서 그 영역 안에서 다시 SNS와 패밀리 사이트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5에서에 맞게 헤더 영역을 잡아줄 텐데요. 헤더라는 영역은 로고와 메뉴가 들어가는 특별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헤더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꺽쇠만 눌렀는데요. 바로 속성 목록이 나타나죠. 여기서 원하는 태그를 입력하기 위해서 단어를 치면 그 단어와 관련된 시작되는 또 태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드림위버에서는 이렇게 원하는 속성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또 다음에 가서 만약에 꺽쇠를 하잖아요. 그러면 꺽쇠를 하고 이렇게 닫힘 슬래시를 누르면 그 시작된 태그에 맞게 종료 태그가 있을 경우에는 종료 태그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거는 아마 브라켓 사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속성 목록을 찾아서 바로바로 입력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속성 목록에 맞게 종료 태그가 입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이용해서 이 헤더 안에서 이제 로고와 로고 자리와 메뉴 자리를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 부분을 한꺼번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지금 탑2라는 div 태그를 이용해서 탑2라는 클래스 영역 이름을 정해줬고요. 그 안에서 다시 디비전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로고 자리를 지금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메뉴는 보통 내비게이션 태그를 이용을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태그를 이용해서 클래스 영역 이름을 메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메뉴 자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div 태그를 이용해서 닫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헤더라는 영역이 왼쪽에 나타나는 와이어프레임 상에서 왼쪽에 나타나는 영역이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나타나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 안에서 이 헤더 영역을 크게 다시 이렇게 잡아주고 그 안에서 로고와 메뉴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 영역의 이름을 미리 지금 이렇게 로고라고 이름 정하고 그 다음에 메뉴 자리는 클래스 이름 메뉴라고 정했습니다. 이 기출문제 신경향 기출문제에서는 최신 기출 영역에서는 일부러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지금 클래스 이름을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 선택자를 주로 이용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다른 선택자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자를 여러 개를 쓰니까요. 많이 혼란스러워 하셔서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 선택자 위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아이디 선택자 사용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타입 선택자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그 선택자의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그 기능에 맞게끔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서 일단 헤더 부분은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헤더 다음 부분부터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하고 컨텐츠 부분도 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div 태그를 이용해서 영역을 구분을 하는데요. 클래스 이름, 이미지, img 슬라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줬고요. 이 이름도 정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하시면 되는데 뭐 이미지 슬라이드 줄여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 풀어서 쓰셔도 되고 이름 정하는 법칙들도 사실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하셔야 나중에 스타일 시트에서 정하실 때 쉽게 또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들어가는 영역은 지금처럼 클래스 콘텐츠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3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클래스 이름 노틱스라고 해서 공지사항 자리,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갤러리라고 해서 갤러리 자리, 그리고 숏컷이라고 해서 바로가기 자리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닫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3 영역을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푸터 영역은 푸터라는 섹션을 나누는 이 태그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div 태그를 이용해서 클래스 이름 바텀으로 주고 그 안에서 카피 자리가 있었습니다. 카피. 그리고 그 안에서 SNS하고 패밀리가 있었는데요. 그 SNS하고 패밀리 자리는 다시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묶은 후에 영역으로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다시 계층적으로 SNS와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줬습니다. 네, 구조가 HTML로 일단 짠 것에 대해서는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푸터로 해서 이렇게 묶어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CSS에서 이렇게 배치가 될 것을 예측을 하면서 일단 HTML 내에서는 커다란 큰 틀만, 큰 뼈대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파일에서 저장하시는 컨트롤 S라고 지금 단축키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중간중간 저장을 하셔야 실수로 닿더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실 테니까요.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 결과를 보면요. 별다른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부적으로 HTML에서 뼈대만 잡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에 내용을 채워넣을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글로 지금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이 내용을 적어줬을 뿐이라서 여기서 미리 보기를 보면 그닥 별다른 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이렇게 로고 자리, 메뉴 자리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것들이 와이어프레임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것은 바로 CSS, 스타일 시트 파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타일 시트를 만들 텐데요.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CSS 문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먼저 이 상황에서 CSS 문서를 먼저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 비번호 폴더를 최신 기출 01로 정했었죠. 이 01 밑에다가 폴더의 이름은 CSS라고 하겠습니다. CSS라고 하고요. 그 폴더 밑에다가 파일의 이름은 스타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장된 이 파일을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만 먼저 연결을 해줄 텐데요. HTML 문서로 돌아가서 헤드 태그 안에다가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링크 역시 누르다 보면 속성 목록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링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 문서의 연결은 HTML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이 속성을 이용해서 연결하시면 되겠고 파일은 탐색을 바로 눌러서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탐색 눌러서 파일 선택창이 나타나면 탐색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고 있고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요. 바로 입력이 되죠. CSS 아래에 style.css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타입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타입은 텍스트 문서로 되어 있는 CSS 문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스타일 시트 문서인 것을 다시 한번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닫아주시면 해당하는 이 스타일 시트 문서가 이제 이 HTML 문서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스타일 시트.css 문서에 저장하는 내용들이 마치 옷을 입혀주듯이 이 문서 안에 옷을 입혀주듯이 그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HTML 문서 지금 컨트롤 S 눌러서 한번 저장하고요. 지금 드림위버 사용하실 때 보면 위쪽에 HTML 문서 옆에 에스트리크 별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CSS 문서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문서를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문서를 꾸며주는 내용들을 만드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건에서 이 문서의 캐릭터 셋, 문자를 표현하는 인코딩 방식도 UTF-8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드리미버에서는 자동으로 이 부분을 입력해 주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만 하시면 되지만 다른 툴을 이용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 부분이 입력 안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CSS 내용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용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모든 요소, 모든 태그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지정할 텐데요. 이렇게 에스트리크 모양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부터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은 문서 전체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습관적으로 마진을 지정을 하는데요. 마진이 문서의 여백이 없게끔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모든 영역의 마진이 사방으로 모든 영역의 마진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 좌우 바깥 여백의 여백을 자동으로 할당하는데 되도록이면 전체 영역의 여백을 자동으로 없게끔 할당하도록 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용물이 중앙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패딩을 이용해서 안쪽 여백들도 없도록 했는데요. 패딩도 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만들다 보면 리스트 태그를 사용하실 때가 많을 텐데요. 그 li 태그 있죠. 리스트 태그를 사용하실 때가 많은데 그런 목록, 리스트 목록 스타일의 경우에는 밑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세련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밑줄 나타나지 않도록 리스트 스타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나는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non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폰트의 글꼴이 정해져 있을 때는 폰트도 폰트 패밀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맑은 고딕을 해줬거든요. 맑은 고딕 이렇게 찾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글꼴을 가져다 쓸 때 글꼴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글꼴의 그 이름을 정확하게 보시고 띄어쓰기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셔야지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문서에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서 색상 중에서도 주어진 컬러가 있습니다. 이 컬러는 텍스트 컬러인데요. 텍스트 컬러는 컬러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컬러도 역시 지금 속성 목록에서 나오죠. 그러면은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는데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색상에 들어가셔서 어떤 색상을 이 피커로 찍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16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샵 222 328이라고 텍스트 컬러를 주어줬기 때문에 텍스트 컬러를 주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스타일이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세미콜론 없이 닫기를 그냥 바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열을 하게 되면은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나열을 쭉 하셔도 되거든요. 물론 마지막 줄인데 세미콜론 했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시적으로 보시기 편하도록 저는 계속 다른 줄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입력을 했는데요. 한 줄로 세미콜론 한 다음에 한 줄로 쭉 입력해서 나열하셔도 역시 상관은 없습니다. 이 줄의 표현에 있어서 한 속성과 값에 따라서 세미콜론으로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찾아서 수정하실 때 편하니까요.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모든 요소, 모든 엘리먼트에 이렇게 마진이 없도록 모든 엘리먼트 요소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마진이 없게끔 사방에 마진이 없게끔 하고 안쪽 여백도 없게끔 하고 리스트 스타일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밑줄이 들어가지 않고 글꼴은 맑은 고딕, 컬러는 이렇게 되도록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스타일을 적어 줄 텐데요. 이 바디라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해서 타입 선택자로서 그대로 바디 태그 영역에 해당되는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위스, 너비가 아까 1000픽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디에 1000픽셀을 적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1000픽셀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나오죠. 그래서 흰색으로 하는데요. 16진수로 RFF, GFF, BFF 이렇게 정해주시면 네 그러면 흰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적당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본문 안에 나오는 폰트 사이즈는 지금 현재는 20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닫는 세미콜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한다 그러면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 태그, 예, 앵커 태그라고 해서 링크가 걸리는 태그인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속성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걸리는 곳들에는 당연히 밑줄이 주로 나오게 되죠. 링크가 걸린 텍스트에 밑줄이 나오는데 그 밑줄도 역시 없애시는 것이 더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텍스트에 해당되는 속성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런으로 지정하시면 그러면 밑줄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HTML5에서는 모든 요소를 박스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박스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속성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을 만약에 블럭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요.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박스 요소를 블럭으로 표시한다라는 의미거든요. HTML에서 나타나는 모든 요소가 말 그대로 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블럭으로 하게 되면 그 박스 요소들이 쭉 공간 안에서 옆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줄바꿈이 되게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처리하면요. 그래서 줄바꿈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블럭 처리해 줍니다. 이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한다는 것은 그 요소가 한 줄 전체, 한 면에서 이 한 줄 전체를 차지해라, 위스 100%를 차지하도록 해라 라는 의미가 돼서요. A 요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하도록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CSS 문서에 기본적인 전체 문서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속성들을 지정을 한 것이고요. 이 내용들은 시험에서 꼭 이렇게 해라라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공용 전체적으로 글꼴은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패딩은 어떻게 하고 바디 태그나 A 태그에는 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없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로 해주는 것이라 습관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가 아까 HTML에서 뼈대만 넣어놨던 헤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헤더 영역 안에 옆에 있는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콘텐츠 영역, 푸터 영역, 이 각각에 대한 영역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와이어프레임에서 본 것처럼 헤더, 로고와 메뉴가 들어가는 헤더는 왼쪽에 나타나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배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스 요소들을 정렬하는 것을 플로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로팅을 여기서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까 헤더 태그를 사용했는데요. 헤더 태그 타입 선택자를 바로 이용하셔서 플로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플로트를 하는데 이것을 레프트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그 헤더 영역 부분이 이 부분이 왼쪽으로 이제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입력 안 해서 세미콜론 안 하고 끝냈는데요. 세미콜론 하셔도 무방하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헤더 영역은 박스 요소가 있을 때 이 헤더를 하나의 박스로 보면 박스 요소로 본다면 그것은 전체 화면의 왼편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HTML로 다시 가보시면 이 헤더 왼쪽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 왼쪽으로 지정한 헤더 영역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탑2라는 영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탑 영역은 로고와 메뉴가 들어가는 영역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묶기 위해서 사용한 div 영역이었거든요. 이 영역도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탑의 이름을 사용해서 클래스 선택자 이름을 사용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이름을 그대로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점을 찍은 다음에 탑이라고 지정하시면 클래스 선택자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플루트는 레프트로 그대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영역의 높이를 지정을 할 건데요. 이 높이를 계산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와이어프레임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높이 하이트는 계산을 해보면 650이 나오거든요. 650 픽셀로 하고 그리고
너비는 아까 로고에 나왔던 사이즈를 좀 기준을 삼아서 로고 탑 영역의 너비도 200픽셀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350 더하기 200 더하기 100 해서 650이라고 이만큼을 묶은 영역, 이 영역을 정해준 것입니다. 65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도 이름을 img 슬라이드로 정했었는데요. img 슬라이드 .img 슬라이드를 한 다음에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헤더 속에 있는 탑까지는 플로트를 레프트로 지정했지만 이 헤더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미지 슬라이드는 얘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로팅을 지정을 하실 때 플로트를 오른쪽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 이미지 슬라이드의 높이는 350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350 픽셀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는 아까 1000픽셀, 이 바디에 1000픽셀로 지정했던 부분에서 헤더 안에 있는 탑, 로고와 메뉴를 묶은 탑의 위스를 200을 빼게 되니까요. 이 영역이 전체가 차지하는 너비는 800이 되겠죠. 그래서 위스 영역을 적어주시는데 위스 부분은 800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그 아래 이제 콘텐츠 영역이 배치가 되는데요. 콘텐츠 영역에 대해서도 플로팅을 지정을 해줍니다. 플로트는 콘텐츠도 상대적으로 라이트로 배정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200픽셀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너비는 방금 위에서 정했던 너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영역이 지금 너비 영역은 위에 이미지 슬라이드하고 다를 게 없어서요. 이미지 똑같이 해주시고, 네, 세미콜론하고 닫아줬고요. 그 다음에 푸터 영역이 이제 그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푸터는 그대로 타입 선택자를 그대로 태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거에 플로팅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플로팅은 상대적으로 얘도 라이트에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바텀이라는 영역이 있었죠. 이 바텀의 영역은 카피라이터와 SNS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 이 세 가지를 묶어주는 영역이었습니다. HTML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면요. 푸터 안에 클래스 이름 바텀이라고 해서 바텀 안에 카피 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사이트로 해서 SNS와 패밀리 사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줬습니다. 자, 이 바텀에 대해서도 역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바텀도 그대로 이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플로트를 지정하시는데 플로트는 상대적으로 이 바텀에 대해서는 레프트로 지정하겠습니다. 푸터 안에서 바텀이 레프트인 이유는 레프트에 카피가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카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SNS와 패밀리 사이트가 행으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트는 일단 레프트로 지정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높이는 100픽셀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위스 너비는 800픽셀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 800픽셀은 위에서 계속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는 값이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로고가 들어갈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텐데요. 로고가 들어가는 것은 이 아래쪽에다가 지정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지금 보시면 클래스의 이름이 요소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로고 자리의 순서대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고 자리는 탑이라는 클래스 선택자 이름 밑에다가 지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밑쪽에다가 로고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 밑에 들어가는 메뉴도 역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고하고 메뉴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로고는 플로트 레프트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로고의 크기는 200픽셀과 40, 높이는 40, 너비는 200 지정이 돼 있는 그대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탑 마진이 없으면 마진탑이나 또 밑에 쪽으로 떨어지는 여백이 없으면 너무 다른 요소들이 가까이 붙어서 나타나거든요. 원래 이 여분의 값은 여백의 값은 나중에 보시면서 지정해도 되지만 지금 미리 그냥 여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로고 자리 점 로고 자리 위쪽으로 30픽셀의 여분이 생기고 그 아래쪽으로 30픽셀의 마진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백을 미리 추가를 해줬고요. 로고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메뉴는 플로트 레프트로 해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고와 메뉴까지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콘텐츠 영역 안에 있는 자리에 자리매김도 좀 자리 크기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콘텐츠 영역 전체에 대한 사이즈를 지정을 했습니다. 플로트에 대해서 플로트는 라이트로 했고 그 다음에 높이는 200, 그 다음에 너비는 800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속에 들어가는 각각의 세 영역에 대해서 역시 플로팅과 그 다음에 너비 이 세 개 영역은 자유롭게 너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한꺼번에 넣어주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그 콘텐츠 안에 공지사항, 노틱스라고 했는데요. 그 영역은 플로트, 레프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200, 계속 200픽셀의 값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는 계속 정해주고 너비는 각각 공지사항은 300, 갤러리 300, 그 다음에 바로 가기는 200으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임의로 지금 넣어둔 값이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값으로 지정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바텀 부분 밑에다가도 카피라이트 영역과 또 카피라이트 영역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SNS와 패밀리 사이트 이 부분도 다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피라이트 들어간 영역과 그 오른쪽으로 놓이는 사이트, 이 사이트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SNS와 패밀리 사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카피가 상대적으로 레프트라면 사이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는 상대적으로 플로팅이 라이트로 되고요.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카피라이트 영역은 위스 600 그리고 SNS와 패밀리 사이트는 위스 200으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600과 200으로 정해진 값을 제가 지금 드린 거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작업을 하시다가 결과물들을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이 값들을 그때그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스 600, 위스 100, 200 이렇게 입력을 해서 카피라이트가 600을 차지하고 SNS와 패밀리 사이트 그 영역은 200을 차지하도록 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하시면서 미리 보기를 보면서 그때그때 조정하시면 값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의 어떤 구조, 배치 이런 것들을 다 완성을 시켰고요. 이 모든 부분들을 저장을 하고 이 지금 CSS 저장 아직 안 했는데요.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로 한번 이 값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처음에 링크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CSS 문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HTML 안에 적용이 될 건데요. HTML로 돌아와서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에서 크롬을 선택해서 전체 미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돼서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한 자리는 보이지 않는데 이 상황을 좀 잘 보시려면 드림위버 상에서 디자인 뷰로 가보시면 어떻게 나눠졌는지 이렇게 안내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내선을 통해서 구분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헤더라는 영역 안에 전체를 탑으로 묶어서 탑 속에 로고 자리와 메뉴 자리를 나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가 있고 그 밑에 콘텐츠가 있는데 콘텐츠 안에는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가 있었고요.
그 아래 푸터가 있는데 푸터는 왼쪽에는 카피 그리고 오른쪽 요 부분은 다시 사이트라는 것으로 묶여서 SNS와 패밀리 사이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헤더에 직접 들어갈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로고 만들기를 포토샵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포토샵을 실행을 했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줍니다. 지금 하는 과정은 포토샵의 원본 파일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로고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로고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로고 크기를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200에 40으로 입력해주고요. 해상도는 72 ppi를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은 흰색으로 놔두도록 하고요. 나머지의 값은 그대로 둔 채로 OK를 해서 확인을 해서 문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문서가 열리게 되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해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Alt키를 누른 채로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고 있고요. 또는 여기 줌 툴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시면서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수평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타입 툴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도록 할 텐데요. T라고 되어 있는 이 타입 툴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글씨를 쓸 때 글꼴은 적당히 두꺼운 글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HY 헤드라인 M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HY 헤드라인 M을 찾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M 찾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을 합니다. 24포인트로 이 툴박스의 옵션 바에서 이 타입 툴의 옵션 바 부분에서 지정을 하고 글씨를 연꽃마을 축제로 적겠습니다. 글씨를 연꽃마을 축제로 적겠습니다. 위치는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크게 보셔서 글씨가 픽셀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시도록 제가 크게 했기 때문에 픽셀이 깨져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이 로고에 색상을 추가하는데 그냥 색상을 처음부터 변경해서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로고의 색상을 좀 다양하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어진 게 아니라요. 이 스타일, 이 사이트에 구현되는 홈페이지의 분위기에 맞게끔 적당한 색상을 입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입혀주는데 여기서는 교재에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했던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는요, 이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이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패널에 가보시면 글자가 쓰여진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글자가 쓰여지는 레이어 옆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요. 또는 그 아래쪽에 레이어 스타일을 입력할 수 있는 레이어 스타일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책을 구입하시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기본 환경에 관한 파일이 덤으로 주어지거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의 환경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 파일을 먼저 보시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실기시험에서는 디자인 작업을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어도 시험에서 나오는 디자인 부분은 또 거뜬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 해서 지금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하고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의 속성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에 대한 옵션이 여기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레이어 스타일의 영역에서 이 범주에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셔야 그 옵션에 대한 그 스타일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빨간과 녹색에 해당되는 그레디언트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줬고요. 스타일은 선형으로 지정을 했고요. 각도는 90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은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불투명도 100%, 비율도 100%. 이 비율은 그레디언트가 들어가는 범위의 너비인데 그 부분도 100%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글꼴이 이렇게 연꽃마을 축제 이렇게 지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출하는 파일은 아니지만 작업하는 이 파일 중간 단계를 저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일에서 저장을 해줍니다. 파일 이름을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파일 이름을 로고라고 해주시고요. 이 로고를 일단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제출하는 파일이 아니라서 비번호 폴더에 저장하지 말고요.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장되는 파일은 JPG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서 비번호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에 저장하시는데 이미지 영역도 다른 폴더로 구분을 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이미지즈라고 지금 지정했고 그 폴더 아래다가 파일 이름을 logo.jpg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옵션은 12, 퀄리티는 12로 최대 파일로 넣고,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작은 사이즈라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서요. 그대로 두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JPG 파일이 저장이 이제 됐거든요. 이 저장된 JPG 파일을 다시 드림뮤버로 돌아가서 로고 영역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뮤버로 이렇게 돌아와서요. 로고 자리를 찾은 후에 로고에다가 연결을 만든 것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태그를 이용하시고 href 속성을 이용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아서 연결을 할 텐데요. 일단 href는 링크를 걸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샵이라고 임시 링크를 걸어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시 링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요소를 불러야 되니까 img 속성을 사용하고 소스, 이미지 소스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탐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까 이미지즈 폴더 밑에 logo.jpg로 했으니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번호 폴더 밑에 이미지즈 밑에 logo.jpg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입력을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요소별로 이 Alt 태그를 이용해서 적당한 이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라고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앵커 태그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고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파일에서 모두 저장을 한번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로고가 잘 추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로고가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HTML에 메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고 아래쪽에 들어가는 메인 메뉴, 서브 메뉴,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이트 맵에 주어져 있는데요. 가끔은 이 내용에 대한 이 메뉴의 이름이 텍스트로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수험자 제공 파일에 들어가 보면 별다른 텍스트로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메뉴 축제 소개라는 메인 메뉴가 있고요. 그 아래 서브 메뉴로 초대 말씀, 축제 개요, 축제 연역, 오시는 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 메뉴의 행사 안내 밑으로는 이렇게 3개, 그리고 홍보 마당 밑으로 3개, 참여 마당 밑으로 2개 이렇게 메뉴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메뉴를 한꺼번에 입력을 할 텐데요. li 리스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주메뉴 입력하고 그 주메뉴 아래에 ul 태그를 이용해서 서브 메뉴를 묶어주고 서브 메뉴는 역시 각각 리스트 태그를 이용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드림이버로 다시 돌아와서 메뉴 자리를 찾아주시고요. 이 메뉴 자리에 책이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unordered list라고 해서요. 목록이 필요 없이 목록에 순번이 안 매겨지는 그런 리스트라는 의미인데요. ul 태그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 이름 랩이라고 해서 이 전체를 한 번 더 묶어줬고요. 그 안에서 리스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메뉴를 입력했는데 각 요소에는 임시 링크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임시 링크를 지금처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메뉴 밑에 다시 ul 태그를 이용해서 서브 메뉴들을 다 묶어줬는데요. 이 서브 메뉴는 리스트로 하고 임시 링크를 전부 다 걸어줬고요. 임시 링크를 또 하나씩 다 닫아주고 다시 ul로 마무리를 했고요. 하나의 메뉴를 이렇게 한 셋을 마무리했고 또 주 메뉴와 서브 메뉴의 한 셋을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행사 안내 주 메뉴에 해당하는 메뉴 그리고 서브 메뉴 ul로 묶어서 세 가지를 다 묶어줬고요. 지금 클래스 이름을 다 같은 이름을 이렇게 지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얘네들이 이 클래스 서브 메뉴마다 다 똑같은 스타일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타일 시트에 가셔서 거기서 이 서브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시면 모든 서브 메뉴들이 똑같은 스타일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 메뉴, 서브 메뉴를 전체를 입력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입력했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입력하실 때 시간이 걸리시면요. 잠깐 멈추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전체 상황들을 한번 미리 보기 하겠는데요. 제가 저장은 안 했지만 미리 보기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겠느냐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때 yes를 하셔서 저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쭈루루루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는 마음속으로 주 메뉴와 서브 메뉴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나눠서 입력한 것 같은데 텍스트만 이렇게 왜 나오지? 라고 궁금해 하시지 않을 것은요. 예, CSS에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타일을 정하셔서 주 메뉴는 주 메뉴로 보이게, 서브 메뉴는 서브 메뉴로 보이게 스타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일 지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로 돌아와서 style.css 문서로 돌아가서 메뉴에 관한 것을 지정을 해줄 텐데요. 메뉴는 로고 스타일 밑에다가 플로팅만 지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메뉴의 크기나 메뉴의 정렬 이런 것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자리매김했을 때 사용했던 플로트는 지우고요. 위스를 이용해서 메뉴를 지정을 해줄 텐데요. 플로트를 지우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제 여백을 잡기 위해서 전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넣은 거지만 여기서 만약에 플로팅을 지우지 않으면 메뉴가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고 계속 왼쪽 벽으로 붙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제는 자리가 다 잡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필요했던 플로팅은 지워주고 위스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위스는 메뉴는 180픽셀로 적당하게 200폭이기 때문에 200폭 안에서 180 정도로 나타나게 하고요. 위로부터 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탑이라는 값을 주고 100이라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이 자료가 담겨있는 컨테이너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탑으로부터 100픽셀의 여백을 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담겨있는 이 컨테이너, div 컨테이너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부터 100픽셀의 여백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을 주도록 하는데요.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해서 글자들이 가운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했고요. 저는 습관적으로 지금 맨 끝에 세미콜론 넣지만
마무리가 되는 스타일은 세미콜론 안 넣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넣어도 역시 상관없고요.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메뉴에 대한 크기, 전체 메뉴에 대한 정렬이 완성이 됐고, 이 아래쪽에 각각의 주 메뉴, 그리고 각각의 서브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 속성들을 넣어서 자세하게 지정을 했는데요. 책에 주어진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하지 않고 좀 러프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속성들을 이것저것 추가를 했는데요. 꼭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시면서 빼고 싶은 스타일은 빼보시기도 하고 값을 수정하고 싶은 것은 수정하시기도 하면서 스타일을 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클래스 이름 메뉴, 클래스 선택자 메뉴 밑에다가 이제 주 메뉴에 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선택자 메뉴 밑에 주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지금처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지금 한꺼번에 넣었는데요. 내비라고 붙어져 있는 클래스 선택자 이름 밑에 해당하는 자녀 요소, 자식 요소인 li 요소에 대해서 플로팅을 레프트로 하고 위스는 180으로 하겠다. 이것은 내비 요소 밑에 있는 li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비를 다 200픽셀 중에서 180만 차지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 내비는 메뉴 전체를 묶어 놓은 클래스 이름인데요. 거기 밑에 li 요소 안에 a라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의 높이와 그 다음에 너비를 180과 4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각각 li 안에 있는 a 요소에 대해서 하이트를 40으로 했으니까 각 요소가 40 크기씩 높이씩 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줄 간격 행간을 조절하는 라인 하이트를 넣어서 40픽셀을 또 똑같이 이 값과 이 값을 똑같이 주었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글자의 줄 간격을 조정하는 속성인데 이 글자의 줄 간격을 넣는 이것을 똑같이 하이트와 똑같이 이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글자 크기를 이렇게 정해주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글자가 이 높이 안에서 여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을 주고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지금 40에서 16을 빼면 24죠. 그러면 위아래로 12씩 글자를 중심으로 메뉴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12씩 자동으로 여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값을 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정해줬고요. 그리고 글자가 좀 도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볼드라는 속성을 주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해당하는 요소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어진 색상인 22328 16진수 값을 넣어줬고요. 글자의 색상은 컬러 흰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A 요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내비라고 되어 있는 이름 밑에 자식 요소인 li 밑에 A라는 이 앵커 자식 요소죠. 그렇다면 이 주 메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주 메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고 또 행간을 조정하고 글씨 크기를 조정해서 그 글씨 크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요. 주 메뉴 위에 마우스가 올라오게 되면 하이라이트 되게 하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A라는 요소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콜론한 다음에 후보라고 하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성들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후보라고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다른 색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씨 색상은 역시 색상이 변경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CSS 스타일로 가시면 CSS 스타일 패널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16진수 색깔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속성도 여기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그냥 텍스트로 추가하고 있지만 드림위버의 장점은 패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추가하고 싶은 속성을 추가하시거나 또 여기서 속성 값을 변경하시거나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드림위버를 쓰신다면 이렇게 속성 패널들을 이용해서 값을 조정하시고 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 메뉴에 관한 것들을 쭉 넣었는데요. 주 메뉴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미리 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TML로 돌아가셔서요. 여기서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해서 저장을 하고요. 아까 저장됐던 지금 화면이 남아있는데 다 끌게요. 주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호버라는 속성을 정해줬기 때문에 A 콜론 호버라는 속성을 정해줬기 때문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할 거고요. 서브 메뉴에 대한 지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주 메뉴만 보였다가 주 메뉴 위에 마우스가 올라오면 그때는 서브 메뉴가 펼쳐지고 다시 마우스가 벗어나면 서브 메뉴가 닫혀지도록 그렇게 기능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서브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메뉴 스타일 지정했던 것 아래쪽으로 가서요. 여기서 서브 메뉴 스타일을 쭉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에 대한 것을 입력했는데요. 서브 메뉴 전체에 대해서 플로트는 레프트로 하고 위스는 100% 퍼센테이지로 지정해서 서브 메뉴 영역에 대해서 100%를 다 차지하도록 해라 라고 했고요. 디스플레이를 런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 박스 공간을 생성하지 않게 됩니다. 요소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요소를 일단은 숨겨라.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라 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엔 서브 메뉴가 안 보였다가 나중에 이제 기능상 서브 메뉴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브 메뉴 밑에 있는 리스트 요소 밑에 또 앵커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에 대해서 크기를 또 지정해 줬고요. 글씨 크기는 주 메뉴보다 좀 더 작게 14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나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지정했는데요. 패널에서 미리 보시면 이 부분 색상 어떻게 지정했는지 보실 수가 있고 이 색상은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상이나 글씨 크기 이런 것들 이런 속성들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을 하거나 변경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요. 역시 서브 메뉴도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하이라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와 그 다음에 글자 컬러를 지정하면서 이렇게 호버 속성을 줘서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마우스가 서브 메뉴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변경될 수 있도록 작업했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모두 저장하고요. HTML로 가서 HTML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보시면 HTML 소스 코드 돌아가셔서 미리 보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넌이라는 작업 때문에 서브 메뉴가 일단 안 보여지게 됩니다. 화면상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여지게 하는 기능상의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메뉴가 구성되도록 이제 만들 텐데요. 이것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의 슬라이드 다운 기능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만들기 전에 수험자 제공 파일로 주어진 오픈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jQuery 파일이 있는데요. 이 jQuery 파일은 자바스크립트의 기능들, 여러 라이브러리가 모여져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파일인데 그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미리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다 구현해서 슬라이드 다운되고 업되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수험자에게 오픈소스 파일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파일을 활용을 하셔서 있는 기능을 불러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먼저 가져오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수험자 제공 파일을 가보시면 오픈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jQuery 파일 지금 주어진 버전은 1.12.3 버전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파일을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시켜서 원래 있었던 비번호 파일, 비번호 폴더 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비번호 폴더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이 폴더를 만들고요. 이 폴더 안에 오픈소스 파일을 옮겨주신 다음부터 사용을 하시고 이제부터 만들어내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 아래쪽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제가 폴더 이름을 최신 기출 유형 문제 01회라고 해서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최신 기출 01로 비번호 이름을 대체했거든요.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가져온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파일을 HTML에 연결을 조금 있다가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바스크립트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새롭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페이지 유형을 선택하시고 만들기를 합니다. 만들기를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빈 문서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파일에서 저장, 아직 저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일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아까 만들어 두었던 자바스크립트라는 부분으로 가셔서 여기다가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script.js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실제로 슬라이드 다운 기능이 동작하도록 script.js 파일에 내용을 구성해 주도록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그 JS 파일을 HTML에 연결을 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요. 책에 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한꺼번에 입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jQuery document.ready 펑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jQuery 문법을 이제 실행하겠다라는 것인데요. document ready라는 것은 HTML 문서를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DOM이라고 합니다. 이 DOM이라는 것이 모두 로딩이 돼서 다시 말하면 돔트리라는 것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이 생성이 돼서 준비된 후에 자바스크립트 문서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문서가 준비된 다음에 하겠다. 즉 HTML 문서를 브라우저가 이해하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돔트리인데요. 그 돔이라는 것이 준비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아래의 기능들을 실행한다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내용들을 실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 이름, 내비 밑에 자식 요소로 li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에 대해서 마우스 오버를 실행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우스 오버라는 기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서브 메뉴를 find 찾고 그 찾은 것에 대해서 일단 중지를 시키고 슬라이드 다운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아웃되면 즉 마우스가 오버되면은 서브 메뉴를 찾아서 원래 있었던 기능을 중지시키고 슬라이드 다운을 실행하고 마우스가 다시 벗어나게 되면 어디서 벗어나냐면 내비 밑에 있는 li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서브 메뉴를 찾고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을 중지시킨 다음에 슬라이드 업을 시켜라.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즉시 중단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을 할지 슬라이드 업을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하고 있고요. 숫자값 5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0.5초를 의미합니다. 0.5초를 라는 시간을 통해서 슬라이딩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거나 숨기는 기능들을 하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시점과 HTML이 파싱이라고 해서 그 브라우저가 알 수 있는 구조로 되는 그 과정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저장부터 하고 HTML에 연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TML로 돌아와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헤드 태그와 종료 헤드 태그 사이 링크를 걸었던 스타일 시트 링크를 걸었던 것 밑에 오픈소스와 지금 현재 만든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요.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연결할 때 특별히 밑에 있는 타입, 자바스크립트 이런 속성은 여기에는 적지 않도록 하고요. 그냥 오픈소스만 연결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연결을 했는데 이때 디퍼라는 속성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자바스크립트 문서다라고 하고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요. 여기도 역시 타입 안 적어줘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 HTML5 안에서 이 부분 정의할 때 이 부분은 안 적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요. 디퍼라는 이 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자바스크립트 문서에서 도움이 준비된 후에 작업을 실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문서를 보게 해주는 것은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인데,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이러한 HTML 문서를 만나게 되면 HTML 문서를 파싱을 하게 됩니다. HTML을 읽어서 파싱을 하게 되는데요. 파싱이라는 것은 브라우저가 이 코드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싱하게 되면 돔트리라는 문서를 분해해서 파싱을 해서 돔트리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뭐 브라우저가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브라우저가 코드를 이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환시킨 것 자체가 이제 돔트리라는 건데, 돔트리를 구성하면서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석을 해 나가고요. 이때 만나게 되는 게 지금 CSS 문서기 때문에 이 돔트리를 구성하고 나서 렌더트리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CSS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사용된 외부에 정의된 이 CSS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화면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다 짓고 나서 여기서 이제 렌더트리라는 게 또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렌더트리라는 것까지 생성돼서 어떻게 보여줄지 다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브라우저 상에 디스플레이 상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CSS는 상관이 없는데 이 HTML 문서 브라우저가 이렇게 쭉 파싱을 해나가다가 이 스크립트라는 이 부분을 만나면, 이 외부 자원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만나게 되면 쭉 나가던 파싱을 하고 나서 돔트리를 구성하고 또 렌더 트리를 구성해서 렌더링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렌더링을 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기 위한 과정 전체를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만나고 나면 렌더링을 중지하고 이 여기 있는 이 내용,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li라는 이 요소에 마우스가 올라오면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작업들을 하려면 화면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화면이 준비도 되기도 전에 이 내용으로 먼저 넘어와서 이 내용부터 실행을 하고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실행해야 되는 내용의 실제적인 구조는 아래쪽에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실행을 하게 되면 화면이 보이기도 전에 실행 기능부터 진행이 돼서 무엇을 어떻게 실행되는지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라우저가 렌더링을 하는 이 과정의 특성상 이 부분, 지금 스크립트로 우리가 구현한, 사실은 이 구현한 부분이 주 메뉴에 마우스가 올리면 서브 메뉴가 보이고, 주 메뉴에서 마우스가 아웃되면 서브 메뉴가 가려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인데요. 그 과정이 화면에 뿌려지는 이 모양새에 대한 렌더가 다 렌더링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진짜 실행돼야 되는 기능은 나중에 실행되도록 말 그대로 디퍼, 연기를 하게 됩니다. 디퍼라고만 썼는데요. 디퍼는 디퍼 이렇게 속성값을 같이 써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디퍼라고 이렇게 해서 써주면 여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실행을 하지 않고요.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다운로드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체적인 것들이 다 끝까지 내려가서 다 해석이 돼서 렌더링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을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 메뉴에 마우스 올렸을 때 서브가 보이고, 서브 메뉴가 또 주 메뉴에서 마우스가 벗어나면 안 보이고, 이 기능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의 실행 순서하고 이 자바스크립트의 실제 내용의 순서, 실행되는 이 시간, 이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디퍼라는 속성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사실 스타일 시트는 HTML이 해석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알아야 렌더링이 될 수가 있거든요. 화면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실제 어떤 모양새라기보다는 기능에 관한 부분인데, 브라우저가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를 먼저 실행해 버리면, 그러면 제대로 어떤 모습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제 디퍼를 써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문장을 떼어다가
문서의 끝, 이 바디 태그가 종료되는 위 지점에다가 해줘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파싱과 이제 파싱이 되고 돔트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렌더 트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만큼 오면 거의 다 이제 끝나게 됐겠죠? 끝나게 되는 시점에 실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이 뒤쪽에 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외부 리소스를 어떤 것은 밑에, 어떤 것은 위에 이렇게 따로 적어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습관상 이렇게 위쪽에 링크를 써서 CSS 문서 불러드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서도 위쪽에 적어주고 그 대신 디퍼를 이용해서 실행 순서를 늦추는 이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디퍼를 사용하기 싫으시면요. 디퍼를 쓰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자른 다음에 뒤쪽에 가서 이 바디 태그 위쪽에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행 시간에 약간의 아주 약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약간의 실행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한눈에 또 관리할 수도 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디퍼라는 속성 외에도 다른 속성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제안을 드리면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자주 쓰이는 디퍼를 그냥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 업 마우스 다운 이렇게 하는 기능들을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문서를 모두 다 저장을 한 다음에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모두 저장을 하고요.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크롬을 선택해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내용이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업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다운 되고요. 다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의 슬라이딩 효과가 잘 구현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메인 이미지를 영역을 채우는 것인데요. 슬라이드 이미지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먼저 이미지들을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지즈 폴더에 슬라이드 이미지를 복사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험자 제공 파일 폴더 이름이 좀 달라서 혼란이 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일이 맞는 파일이라서 이 폴더 이름이 약간 앞하고 다르더라도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최신 기출 이미지즈라는 폴더를 이렇게 비번호 폴더 밑에 이미지즈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곳에 이미지 폴더 밑에 주어진 수험자 제공 파일의 이미지를 다 가져다가 복사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슬라이드라는 폴더 아래에 이렇게 이미지 3개를 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이쪽으로 복사를 시켜 주시고요. 또 수험자 제공 파일에 다른 부분에는 이미지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 이미지들도 역시 복사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또 푸터까지 가볼까요? 푸터에서도 SNS 1, 2, 3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쪽으로 복사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필요한 이미지들을 준비를 미리 해놓고 앞으로는 가져다가 이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미지 1, img1, img2, img3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이미지가 바로 슬라이드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미지인데요. 이것을 HTML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미지는 이미 만들어놨던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찾아주고요. 이곳에다가 이미지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이미지 위에 올라가는 글씨들도 미리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요. 이 글씨는 수험자 제공 파일에 슬라이드 이미지와 함께 주어져 있는 글씨였습니다. 연꽃마을 축제 1, 연꽃마을 축제 2, 연꽃마을 축제 3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주어진 글씨들이 이미지 위에 나타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 div 클래스 영역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안에 임시 링크를 걸어주고요. A 앵커 요소로 걸어줬고 그 앵커 요소가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요. 이미지 요소 그리고 글씨 요소 이렇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글씨의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 이미지 텍스트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Alt를 이용해서 이미지에 이름을 줘야 되는데요. 이미지 제가 2로 줬는데 1로 줘야 되겠죠? 이미지 1, 2, 3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는 이미지 1, 그 다음에 이미지 2, 이미지 3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미지가 놓일 전체적인 틀만 완성을 한 거고요. 이 이미지와 글씨들에 대한 속성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스타일은 바로 style.css로 가셔서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미지에 스타일 추가하는 방법은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원래 입력해놨던 이미지 슬라이드를 찾고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을 찾은 후에 여기서부터 값을 입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올 값이긴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값과 관련된 값이긴 하지만 이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영역 자체가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포지션을 정해주는데요.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정해줍니다. 이렇게 정해주고 나서 그 아래다가 이미지 슬라이드 요소 안에 있는 앵커 태그 A에 대한 그 A 속성이 담고 있는 것에 대한 속성들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 이름 이미지 슬라이드 아래에 A라는 자식 요소에 대해서 그것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요소들이 줄바꿈될 수 있도록 속성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포지션을 이 A가 담고 있는 이 요소들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정해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앱솔루트가 절대좌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쓰여진 그대로 left top 0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을 갖게 되는데요. 이 절대값의 기준점이 어디가 되냐면 얘의 부모인 이 포지션 릴레이티브라고 정의된 이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그 영역 자체가 기준값이 됩니다. 그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영역을 시작으로 해서 절대값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라는 것은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다른 포지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 점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슬라이드 내에 있는 앵커 태그가 담고 있는 앵커 자식 요소가 담고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속성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위에 글씨를 썼는데 글씨에 대한 스타일을 다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적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스타일을 지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지 위에 글씨가 잘 나타나도록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글씨 밑에 뭔가 백그라운드 박스도 나타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보기 좋도록 텍스트가 나타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보기 좋도록 마진 값도 정해주고 텍스트도 중간으로 정렬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RGBA라고 해서 이거는 투명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값을 지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백그라운드 컬러 RGBA 값으로 40, 40, 40, 40, 40, 0.3 해서 투명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A 속성은 투명도를 의미하는데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고 낮은 값이 들어가면 그만큼 투명함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50%씩 여백을 레프트하고 탑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중에 결과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 위에 이렇게 약간 불투명한 회색의 박스가 나타나면서 RGB 값을 지금 40, 40, 40을 줬기 때문에 회색 박스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텍스트가 그 위에 컬러 값 흰색으로 사용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미리 보기를 한번 봐볼까요? HTML 문서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모두 저장을 한번 하시고 이 부분을 브라우저 미리 보기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지 1, 2, 3 순서대로 진행이 됐는데 그 순서대로 진행된 것 중에 지금 세 번째 이미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도록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 기능은 script.js 자바스크립트 문서로 가서 여기에 이제 그 기능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자, 여기에다가 그 기능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 선택자, 이미지 슬라이드 선택자 하위 요소인 A에 대해서 그것에 가리키는 것, GT 0번째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모두 하이드 시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GT라는 메소드는 인덱스 번호를 가리키는데요. GT 0이라는 것은 1번 인덱스를 1번 요소를 가리킵니다. 이 0이 영행이라는 인덱스 번호가 첫 번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큰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방에는 이미지 1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미지 슬라이드 밑에 A 요소는 이미지 1과 텍스트 1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큰 것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요소에 대해서 하이드를 시켜라 이렇게 메소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set interval 해서 어떤 간격을 두고 다음에 일들을 이만큼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의 일들이 무엇이냐? 이미지 슬라이드의 하위에서 A 요소에 되는 것 중 첫 번째 차일드, first chil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고 해서 수도 선택자라고 해서요. 부모 요소가 가진 것 중에서 첫 번째를 말합니다. 이것의 부모가 가진 것 중에 첫 번째니까 처음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그 처음 것에 대해서 fade out을 시켜라 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next, A의 next, A 요소의 다음 것을 가리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요소의 다음 것을 선택해서, 즉 두 번째를 선택해서 fade in을 시키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end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음 end는 이전에 선택되어 있는 요소를 반환을 해줍니다. 바로 이전에 선택된 것을 반환을 해서 append to image slide, 이미지 슬라이드의 자식 요소로 추가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fade in 되었던 바로 그것을 다시 이미지 슬라이드로 되돌리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페이드 아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이것을 3000시간마다, 3000이라는 것은 3초를 의미를 하는데요. 3초마다 실행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A 요소, 이미지 슬라이드의 A 요소의 첫 번째 해당하는 자식 요소를 페이드 아웃하고 그 다음 것을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인 됐던 것을 다시 자식 요소로 돌려서 페이드 아웃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set 인터벌 3초마다 이 구간을 돌게 되면서 1, 2, 3이 돌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요. 이것을 소스 코드로 가서 모두 저장을 하고 한번 잘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에서 크롬을 선택해서 이미지 슬라이드가 인, 아웃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이미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콘텐츠 부분을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 안에는 공지사항, 갤러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서 콘텐츠, 공지사항 자리, 그리고 갤러리 자리, 바로가기 자리를 이 부분들을 하나씩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자리부터 먼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지사항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 주어진 공지사항의 내용은 수험자 제공 파일에 텍스트 파일로 주어졌던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공지사항 입력할 때 특별히 이 공지사항 부분은 클래스 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div로 정의를 하고 공지사항 자체가 제목이 되는 부분이라서 h 태그를 이용해서 공지사항이라고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리스트 적고 그리고 날짜 부분은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갤러리 부분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러리 자리 이 부분도 추가하겠습니다. 네, 갤러리도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요. 갤러리에는 이미지 3개를 나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즈 폴더에 옮겨 놓았던 아이콘 1, 아이콘 2, 아이콘 3를 지금처럼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이 전체는 역시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묶어서 이렇게 나열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갤러리와 공지사항에 관련된 스타일을 먼저 추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와이어프레임을 살펴보면 공지사항과 갤러리 제목 부분이 탭 모양으로 변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 탭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와이어 보시면 공지사항 그리고 갤러리 이 모양은 이렇게 탭 모양처럼 변경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탭으로 탭 메뉴로는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지사항 머리 부분과 갤러리의 이 머리 제목 부분은 탭 모양처럼 변경이 돼야 돼서 스타일 시트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 쪽으로 돌아가서요. 노틱스를 찾아서 이 공지사항 영역 아래에 탭 모양을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탭 모양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클래스 선택자 탭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플로트는 레프트로 하고 위스 300으로 하고 탭 아래에 하위에 있는 H4라는 타입 선택자, 타입 잔여 요소인 H4에 대해서는 플로트 레프트로 하면서 높이를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줄 행간을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센터로 하고 글씨 크기, 볼드, 글씨 색상, 배경 색상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디냐면요. 앞에서 여기 클래스 탭을 지정했었고 그 하위에 해당하는 div 클래스 탭의 하위에 해당되는 h4 여기 지금 공지사항이 있죠.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여기도 역시 똑같이 지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탭에 해당되는 클래스 이름 .탭 하위에 있는 h4까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과 갤러리 모양이 지정이 될 것이고요. 이어서 다음을 추가하는데요. 노티스에 해당하는 div 영역 그리고 노티스에 해당하는 UL 영역, 노티스에 해당되는 LI 영역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노티스라는 클래스 이 영역에 해당되는 이 영역 안에 해당되는 div, 하위 요소의 공지사항의 div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영역 안에 있는 UL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요소들의 모양들이 어떻게 표현될지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지정된 것은 없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똑같이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4 아래에다가 이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줄이 어긋나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에서 한 줄 떼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당기고 네,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달라지면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이 줄의 행 번호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혹여나 불안해 하실까봐 똑같이 맞추고 여기다가 이제 공지사항, 내용 영역, 공지사항의 글자들이 표현되는 내용 영역의 스타일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영역을 이렇게 추가했는데요. 지금도 이 부분을 저도 여러 번 자유롭게 조정을 하면서 이 결과값을 얻은 것이고요. 단번에 이렇게 얻으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보기에 좋은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감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저렇게 이런 속성들도 빼보시기도 하시고 더 추가하시거나 값들을 조정하시면서 이 내용 부분들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노티스의 자식 요소에 해당되는 div 영역은 너비를 280으로 지정을 한다 라고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 보더를 넣었는데요. 바텀에 넣었는데 컬러 값을 이렇게 샵 CCC에서 16진수로 해서 넣고 위스는 1픽셀 정도로 해서 보도 값이 들어가는데 그 보도는 실선에 해당되는 밑줄 선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UL 값에 대해서도 이제 지정을 했고요. UL 부분에 해당하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 280이면서 높이는 30씩 되도록 지정을 했고 행간은 30씩 되도록 글자 크기 14로 했고요. 그리고 노티스의 하위 후손 요소에 해당되는 이 스팬까지 지정을 했는데 플로팅은 라이트로 해서
한다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 스팬이 어디였냐면 날짜 영역 부분이었는데요. 날짜 영역 플로팅 라이팅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좀 재밌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노텍스의 LI에 해당되는 요소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LTS 차일드 해서 2n이라고 넣었는데요. 이거는 후손 요소 LI의 2배수 번째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짝수라면 2, 4, 6, 8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 후소 요소에 해당되는 두 번째 요소마다 그 요소에 해당되는 백그라운드만 컬러를 바꿔라 라고 했고 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글자가 좀 굵게 나타나서 마우스가 그 내용 영역 안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li 호버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꾸미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잘 꾸미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감점이 크게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효과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표현되면 좋겠다, 이런 스타일이 표현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표현을 해주시면 심사위원들이 보실 때 아, 잘 표현했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유롭게 조정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갤러리 부분 영역에도 갤러리에는 이미지들 세 가지, 아이콘 이미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표시를 스타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영역은 위스 280으로 잡고요. 280 안에서 아이콘의 크기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데 그 아이콘 각각의 이미지들은 높이 90, 위스 75 이것도 단번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제가 80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또 패딩 값과 탑 값도 생각을 해서 조정하면서 이 여백을 이렇게 넣어줘야 패딩과 탑을 넣어줘야 그래도 보기에 괜찮구나 하고 얻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아이콘 이미지도 그대로 두기엔 심심해서 마우스가 올라오면 오파시티가 0.5로 불투명도가 좀 생기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 이미지로 마우스가 올라오면 올라왔다는 티가 나게 되겠죠. 투명도 자체가 바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백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조정을 하기 위해서 손을 더 봐주는데요. 다시 노티스 부분으로 올라가서 네, 이쪽으로 가서 여백을 좀 생기게 하기 위해서 좌우 여백들이 너무 빡빡하게 채워지니까요. 노티스와 갤러리 부분을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노티스에서 높이는 190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스는 280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노티스와 갤러리가 너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여기에 마진 값을 하나 넣어서 마진 탑 값을 넣어서 10픽셀 정도의 여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또 갤러리 부분으로 내려가서 갤러리도 똑같이 손을 보도록 하는데요. 높이 190으로 역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위스는 300으로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마진 값을 또 역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탑을 10픽셀을 주고 그리고 또 마진 레프트 값을 줘서 왼쪽으로 20픽셀 정도의 여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했을 때 좀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한 건데요. 역시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틱스 영역은 280으로 위스를 줄이고 갤러리는 그냥 영역을 300으로 놔둔 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갤러리 영역에 또 레프트로 20픽셀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여기까지 했던 것들을 파일에서 모두 저장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소스 코드로 가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마우스를 올리면 호버라는 것 때문에 볼드가 이렇게 되고요. 갤러리 이미지들은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오파시티 0.5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탭 부분, 탭의 영역들에 이렇게 색상들이 조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아까 스타일 부분에서 바텀 부분, 탭의 바텀 부분에 이렇게 색상들을 줬는데 선분을 나타나도록 해줬는데요. 그 선분 표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지금 탭 부분에 작은 선분이 보이시죠? 이런 선분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이제 바로가기를 입력하고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할 텐데요. 다시 HTML 문서로 가셔서 이제 바로가기 이 부분에다가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가기를 이렇게 입력했는데요. 바로가기 이미지는 이미지즈 폴더에 있었던 콘텐츠 이미지를 그대로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바로가기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글자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스타일을 바로 지정을 해줄 텐데요. 스타일 시트로 넘어가서 숏컷을 찾은 다음에 이 숏컷 부분 아래에다가 숏컷 안에 들어간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숏컷 이미지 크기나 마진값들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숏컷 위에 올라가는 바로가기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위하고 비슷합니다. 바로가기 글자가 나타나는 플로팅이나 크기 이런 것들 지정을 하고 그리고 바로가기 글자의 위치 포지션 앱솔루트로 해서 나타나도록 했고요. 그리고 값 폰트의 값들이나 행간 값들 이런 것들 조정하고 또 글자 텍스트 부분의 배경이 좀 더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글자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불투명도가 지정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이렇게 꼭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 있는 스타일 외에 여러분들께서 더 간단하게 만드셔도 됩니다. 바로가기 영역인 것만 나타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조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을 한번 저장을 한번 더 해서 볼까요? 소스 코드에 가서 모두 저장을 한번 하고 파일에서 미리 보기 보시면 바로가기까지 됐고요. 바로가기는 바로가기 영역에만 이렇게 호버를 걸어 주었기 때문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달 레이어를 작성하고 그 모달 레이어 작성한 해서 팝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 레이어는 어디에 걸어주도록 되어 있냐면요. 그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를 클릭했을 때 팝업이 되면서 내용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모달 레이어의 내용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모달에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 큰 틀은 이 숏컷 영역 아래쪽에다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컷의 아래쪽에 내려와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div 영역으로 div 태그로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는 아이디 속성을 오랜만에 써 보았습니다. 아이디를 사용해서 이렇게 모달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 모달업이라고 하고 또 그 안에 업 타이틀 공지사항 그리고 그 안에 업 바디에서 팝업돼서 나타나는 내용 부분은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주어졌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고요. 그리고 반드시 닫기 버튼을 사용을 해서 닫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btn 버튼으로 해서 닫기라는 이 영역도 정해줬습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아지는 것까지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달의 공지사항 영역과 닫기까지 같이 구현했고 이 전체는 아이디 선택자로 해서 모달이라는 이름으로 구현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이제 지정을 할 텐데요. 스타일로 넘어가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의 사실은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HTML과 비슷한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까 작성했던 이 바로가기 영역 아래쪽에다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지금과 같이 지정을 했는데요. 아이디 선택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샵 모달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 선택자는 해당하는 부분 요소에만 그 영역에만 사용이 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모달 영역에만 이 기능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이디 선택자로 지정을 했고 여기 보시면 width하고 height는 100%를 차지하도록 해라 라고 퍼센테이지로 값을 주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하고 레프트하고 탑 영역은 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화면 전체를 사실은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웹페이지 화면 전체를 모달 영역이 차지를 하는데 역시 그 레프트와 탑은 0, 00으로부터 시작되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를 채우고 약간 투명도만 생기도록 그렇게 값을 주었습니다. 여기 지금 한 칸 띄어져 있는데 붙여도 상관이 없고요. RGBA는 RGB 값과 알파 값은 그 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0.6 정도로 주고요. Z 인덱스 값을 주었는데 Z 인덱스라는 것은 요소가 쌓이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 Y축, Z축이 있잖아요. 이 Z축은 내 앞으로 나오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값이 큰 값을 가질수록 화면에서 더 앞쪽으로 내 눈앞에 먼저 보이게 됩니다. 1이라는 것을 주면 이 다른 요소보다 더 앞쪽으로 눈앞에 앞쪽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 모달 영역은 바로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모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준 이유는 사실 팝업이 되면서 팝업되는 창 영역의 배경으로 좀 이렇게 깔릴 수 있도록 모달 영역을 지정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팝업되는 영역에 대한 구현은 또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액티브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면 액티브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액티브가 활성화되면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해서 블럭 요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소가 한 행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소의 성질을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팝업 기능을 먼저 구현을 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script.js 문서로 돌아가서 이 문서에서 팝업되는 영역의 스타일을 보면서 이제 팝업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구현했던 이 영역 다음에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을 하기에 앞서서 구현을 할 때 그 노티스 영역, 공지사항 영역의 첫 번째 요소를 클릭했을 때 그때 모달 영역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버튼 부분을 클릭했을 때 모달 영역은 다시 리무브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스타일에서 이 모달 영역의 액티브가 됐을 때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된다라고 했고 모달 영역은 처음부터는 디스플레이는 넌 상태다 이렇게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HTML로 돌아가 보시면 이 ID 모달 영역이 모달 업으로 해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버튼 부분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모달 영역과 관련해서 모달 영역 전체를 어떻게 보여줄지 말지를 지금 지정을 할 건데요. 이쪽 부분에 가셔서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노티스 공지사항 영역의 li 중에서 첫 번째 요소 first 요소를 선택을 하면 그것을 클릭하면 클릭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모달 아이디 선택자 부분이 있는 부분에 클래스를 추가를 한다. 뭐라고 추가하냐면 액티브 클래스 추가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모달 영역이 액티브 아까 활성화 스타일 시켰던 부분이 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btn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모달 영역은 다시 클래스 액티브를 리무브 시키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작업을 먼저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제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요. 파일에서 소스 코드로 가서 모두 저장하시고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이제 크롬 선택을 해주시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모달 영역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 노티스 영역에서 li first 이 first 영역을 클릭했을 때 모달 영역에 액티브 클래스가 추가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요. 네.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없어지는 것은 그 없어지는 부분까지도 구현을 했지만 스타일을 아직 구현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내용이 됐는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모달 영역에 대한 공지사항의 첫 번째를 클릭했을 때 불투명도 0.6을 가지게 되면서 전체 영역 레프트 0, 탑 0으로 해서
위스 100% 그리고 하이트 100%로 해서 전체 영역이 채워지면서 뭔가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공지사항 해가지고 지금 모달 영역의 내용 부분이 닫기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 닫기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 영역이 좀 더 이렇게 화면상에서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닫아주시고요.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서 이제 모달 내용 부분에 대한 모달이 업됐을 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길게 추가를 해 주었는데요. 교재와 똑같이 추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얼마든지 가감을 하셔서 스타일을 조정하셔서 교재에 있는 대로 입력을 해 보시겠지만 그 입력하신 거에서 빼시거나 또 넣거나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모달 업 됐을 때, 모달 영역이 업 됐을 때, 점 모달 언더바 업. 자, 여기 소스 코드의 HTML로 다시 가보시면 이 모달 업, 이 div 영역을 말하는 거죠. 이 영역에 대해서 width 400, height 300을 가지고 포지션은 fixed로 지정을 했습니다. fixed로 지정하면 지정한 영역 부분에 정확하게 고정돼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고정 영역은 화면상에서 left 40, 탑 영역 40% 영역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타이틀 부분에 대해서 마진 탑 20픽셀을 가지게 되고 글자는 가운데로 가지면서 글자 크기 20픽셀로 해서 나타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HTML로 가보시면요. 여기 공지사항 이 글 업타이틀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주었는데요. 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라 라고 했고 바디, 업 바디 부분에 대해서는 패딩 30을 가지면서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주고 그리고 글씨 크기 15, 그 다음에 행간을 라인 하이트를 40픽셀을 줘서 넓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의 스타일을 이렇게 좀 길게 지정을 했는데요. 버튼이 좀 더 매끄럽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속성들을 집어넣었지만 버튼이 닫기만 잘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버튼의 크기는 당연히 지정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센스라고 할까요? 커서 모양이 포인터 모양으로 바뀌게 버튼 위로 마우스가 올라오면 커서가 그냥 모양이 아니라 포인터 모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커서의 모양을 좀 바꿔봤고요.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텍스트 얼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 또 버튼이 사각형으로 나타나기보다 끝이 좀 둥그러질 수 있도록 보더 레디어스를 지정을 해서 3픽셀 정도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라이트 바텀에서 10픽셀씩 떨어질 수 있도록 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버튼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제 저장 전체 하라고 나올 텐데요. 저장하시고 보면 네, 공지사항 첫 번째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버튼, 이 끝에 이렇게 조금 굴려지고 하는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속성들을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지정사항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 영역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들을 이제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푸터 영역은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카피라이트 자리와 SNS 자리, 패밀리 사이트 자리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이 푸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푸터 부분 보시면 카피라이트 그리고 SNS, 패밀리 사이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한번 이제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이트 자리부터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이트 내용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었고요. 그리고 SNS와 패밀리 사이트, 이 SNS 자리, 패밀리 사이트 자리 이 부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부분에는 SNS 그림을 추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제 보면 이 SNS 요 썸네일들
작게 되어 있는 이 이미지들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 크기 아주 작은 그림들인데요. 이것들을 입력하면 되고, 또 패밀리 사이트는 패밀리 사이트 1, 2, 3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푸터에 가보시면 푸터 텍스트에 보시면요, 패밀리 사이트 1, 2, 3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 자리에 SNS 1, 2, 3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SNS 이미지를 지금처럼 UL로 묶고 리스트로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밀리 사이트를 입력을 할 텐데요. 이 패밀리 사이트 부분은 옵션을 이용을 해서 셀렉트 태그를 이용하고 옵션 태그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사이트 이렇게 입력을 해 주었는데요. 셀렉트를 이용해서 사이트 리스트로 하고 밸류 값, 옵션 밸류 값 해서 각각 샵샵샵 넣은 다음에 1, 2, 3 해가지고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푸터 영역의 스타일을 이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바텀 부분 전체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조정을 해주고 카피라이트 부분에 들어가는 글자에 대한 스타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로 돌아가서 이쪽에 온 다음에 바텀 영역을 찾아서 바텀 영역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16진수 AB로 해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스타일 패널에서 세로 고침해 보시면 이런 색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카피라이트에서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글자들이 가운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폰트 사이즈는 14픽셀로 하고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하이트는 100픽셀로 해서 좀 넓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터의 카피라이트까지 지정을 해주고요. 이제 SNS도 이어서 SNS 영역에 대한 그런 모양들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SNS 영역을 찾고 이 밑에다가 SNS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NS 이미지에 대한 속성을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는데요. SNS로 묶인 UL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잡고 그리고 LI에 대해서 인라인 블록으로 잡았는데요. 이렇게 인라인 블록으로 잡아주면 이 LI 요소에 대한 내용들이 한 줄 행에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UL 밑에 LI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한 줄 안에 요소들이 표현이 돼서 SNS 이미지 작은 세 가지의 이미지들이 한 줄 안에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크기들과 패딩 값을 이렇게 적당하게 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SNS 안에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불투명도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밀리 사이트에 대한 이 셀렉트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사이트에 들어가는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했는데요. 플로팅을 라이트로 하고 거기 안에 나타나는 글자 옵션들의 크기 위스 180 이 패밀리 사이트 자체가 200 위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작게 180으로 나타나고 높이는 30씩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탑 마진과 라이트 마진은 10 정도씩 줬고 폰트 사이즈는 14 정도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일에서 모두 저장을 하고요. index.html로 가서 파일에서 모두 저장하고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결과물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 메뉴부터 시작해서 공지사항, 갤러리,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 옵션들까지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네,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스타일은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이어프레임의 내용에 맞게끔 스타일들을 넣어주시고 또 기능 구현,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이용해서
기능 구현을 할 때 기능 구현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또 보통 이렇게 팝업 레이어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니까요. 팝업 레이어 잘 구현되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향 최신 기출 유형 문제 1회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최종 검토를 하시면서 오메가바이트 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비번호 폴더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빈 페이지에서 검사라는 것을 누르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그래도 HTML5 표준에 맞게끔 잘 됐는지 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검사창을 통해서 혹시나 문제는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